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아들의 인생까지도 역전을 시킨 주역입니다. 중졸 출신의 두 아들을 직접 가르쳐서 서울대학교 4년 국가 장학생으로 만든 기적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말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주인공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권 선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우리 노 선생님 소개를 해드렸지만 직접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망노동군에서 강령가로 변신한 인생 역전을 이룬 노태권입니다. 네. 굴곡진 인생을 어떻게 이겨내셔서 역전에 성공하셨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노태권 선생님의 중졸 3부자의 인생 역전 비법 명강의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태권 선생님의 중졸 3부자의 인생 역전 비법 명강의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난독증이었습니다. 그 난독증이 뭔지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 홍자를 그림인지 글인지 저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홍자가 히읗자가 두 개 아래 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 어느 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고 불렀죠. 사실 바보가 맞습니다. 저는 겨우 중학교만 졸업하고 17살 때부터 막노동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한번 계산을 되어보니까 밤무대 가수, 엿장사, 트럭 기사, 쓰레기 수거, 생선장사, 뻥튀기 하는 장사꾼 이렇게 해서 보니까 거의 밑바닥 인생을 제가 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참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막노동을 했기 때문에 흙수진 우리 부모님을 원망도 많이 하고 젊은 시절 술도 많이 마시고 방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 저에게 극적인 인생의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네, 저보다 많이 배우고 부잣집 딸이 그 여자를 만났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직업도 변변찮고 또 사실 바보고 또 귀한 집 딸을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 하니까 그때 그 아가씨가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는 데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처녀 시절 아저 살 때 모아서 아파트도 한 채 샀고요. 다니는 직장도 있고요.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설득을 했었죠. 그리고 결혼 후 저는 아내의 자금 지원으로 그 아파트 시공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공사일을 했는데 그만 그 아파트가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저도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제가 사채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제 아내에게 얘야, 너 시집올 때 가져온 아파트며 저축금이 모든 걸 다 틀어서 우리 집을 떠나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 아내는 어머님 돈 때문에 어찌 지혜비를 배신합니까? 이번 부모만큼은 거역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20여 년 근무한 어린이원 명태에서 그 퇴직금으로 저 빚을 갚아주고 아파트고 모든 걸 다 팔아서 제가 했기 때문에 저는 감옥에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당장 이제는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때 이제 한 일이 리아카로 연탄 배달을 했었습니다. 저사 이렇게 막노동을 했기 때문에 또 견딜 수 있었지만 아내는 그런 일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본색이에요? 큰일 났네. 하루는 이야기를 뒤에서 밀고 오면서 하는 말이 당신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뭐 저 궁금합니까? 내일 되면 또 이야기를 끓여야 되는데. 또 하루는 꿈을 가지세요. 꿈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3살이든 100살이든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는 하나도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루는 이런 공부를 하세요. 더 늦으면 영영 못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신을 가르치고 뒷바라지 하겠습니다라고 했었죠. 그만 그 아내의 꼬임에 빠져 40대의 나이에 바보답게 인생 역전을 꿈꾸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내는 원래 여고 시절 문학 소녀였습니다. 우리 문학계의 거성이자 소설가이신 김동리 선생으로부터 신라의 여인이라는 그런 찬사를 받은 그런 문학 소녀였죠. 그 선생께서 얘야 너 글 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결혼하거든 남편을 잘 뒷바라지하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는 저를 위해서 그 춘천의 그 닭갈비 집에서 근 20년 동안 일을 했었죠. 아내가 오전 11시에 일을 나가면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와서는 단정히 머리를 빗고 새벽 5시까지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자를 쓰지는 못하니까 아내가 모든 이 교재 내용은 이렇게 큰 글씨로 이렇게 글자를 썼어요. 제가 하는 일이 세차장이나 공사장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에 기름때가 묻습니다. 기름때 젖지 않도록 다 이렇게 코팅을 해 주었습니다. 6, 7년 동안 써준 글자 수가 2천만 자가 넘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내 손가락이 완전히 휘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아내의 이 사랑 노트를 들고 공사장에 오고 가는 길거리에서나 공사장 쉬는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제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영어 모든 교재 내용을 녹음을 시켜주었습니다. 테이프의 천개분량 앞뒤로 2시간용입니다. 저는 그 아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야간 주유소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직접 헤드폰하고 30여 줄을 연결한 이어폰줄을 만들어서 제가 들었었죠.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해서 2006년에 수능 모의고사 7번 연속으로 12과목 전과목 만점 받았습니다. 이제 국제 변호사의 꿈을 이제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마음을 먹었죠. 그래 하루는 아내가 제가 철원에서 일을 할 때인데 와서 예금 통장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안에는 돈이 700만 원 들어있다고 했었습니다. 춘천에 이사를 와서 식당 일을 하면서 10년 동안 모한 돈이 700만 원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러 가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이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꼭 되어달라고 제게 당부를 하면서 또 저도 2006년 가을에 미국으로 출국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인생 역전의 순간에 두 아들이 모두 게임 중독에 빠져서 학업을 포기하고 방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라 객지에서 집으로 내려오니까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라고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자식 간에 주고받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어버이날인데 보통 어버이들은 카네이션을 선물을 받는데 저는 대신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빠는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막노동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가 제보고 말했습니다.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계획대로 미국으로 떠나세요. 부디 못변스럼 푸시고 마음껏 꿈을 펼치세요. 근데 돌아오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아내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 둘 다 중학교만 졸업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는데 게임을 하면 3박 4일 동안 게임을 하는 거예요. 먹는 거는 라면 쪼가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을 달랬습니다. 얘들아, 너도 사회에 나와서 아빠처럼 막노동을 하더라도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 나하고 운동을 좀 하자. 내가 운동을 하면 집에서 게임을 하든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 제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남은 돈은 미국 가기 위해서 아내가 모아준 돈 700만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도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식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래, 아이들과 우선 집 근처에 다니면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었죠. 근데 말이 운동이죠. 저는 앞에 걸어가면 아이들은 한 10m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저한테 말 걸기는커녕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7, 8개월이 지났는데 하루는 큰아이가 제 앞길을 막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점심을 안 먹냐고 하셨습니다. 그놈이 3년 만에 저한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에 살 떨어졌다고 했었죠. 그래서 애가 하는 말이 돈 주고 사면 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애들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7, 8개월째 집에 놀고 있고 돈 700만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엄마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사냐 이거죠. 그날은 허탈함에 빠져서 운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그래, 아내도 새벽 1시가 돼서 집에 들어와서 밥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싱크대 옆에 가보니까 겨우 한 끼 먹을 쌀을 팔아서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서 뭐 가부를 했던가 돈을 어디서 빌렸겠죠.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구석에 가서 그냥 웅크리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깜빡 제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아빠는 소리 들렸습니다. 그 눈을 떠보니까 아들 두 놈이 제 앞에 와서 아빠 밥 먹자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아빠라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아버지, 돈이 없어서 학원에도 보내주지 못했던 아버지, 병이 부족해서 공사판을 전전하느라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아버지. 그러나 그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저 그날 맹세했습니다. 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내 자식들에게 딱 좋은 아버지가 되자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얘들아, 엄마 혼자 벌어서 못 산단다. 그러니 주말만큼은 아빠도 일을 해야 된다. 그 주말 이틀만큼은 너네들끼리 운동을 하라고 했었죠. 그때서 그 아이들 눈에 눈물이 어른거리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춘천에서는 일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구리시까지 나가서 제가 3일 동안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이 애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오는 것도 모르고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뭐 3일 동안 도저히 운동한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를 참지 못하고 너희 애비는 지금 빽빠지게 와서 이 일하고 오는데 너가 한다는 게 고작 게임이냐고 제가 애들 다구쳤죠. 근데 애들은 대답도 없이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 아이 앉아있는 그 사람 발로 차버렸죠. 그러자 넘어지 내가 벌떡 일어나더만 왜 그래 하면서 한 판 붙자는 거예요. 아빠한테? 너무나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게 애가 하는 말이, 그래 아빠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중학교만 나왔고 그래서 노가다나 하고 집에 살이나 떨어지고 우리한테 해준 게 뭐이냐고. 저도 흑수저 아버지로 원망했던 그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내 자식들 앞에 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눈물이 핏줄을 타고 흘러 제 심장으로 들어오는 듯 해졌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뒤로부터는 집을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한번 집을 나가면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밤에 곰곰이 생각해졌습니다. 우선 그 아이들이 운동하고 옷을 빨아버렸습니다. 그런 사이에 제가 공사장에 가서 이틀을 일을 해줬습니다. 애들이 그 운동하고 옷이 마르자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슬쩍 가방 속에 이틀치 노임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이런 행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집을 나갈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놓아준 것이죠. 이제 대화가 된 거죠. 이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해줬습니다. 자식들과 7, 8개월 동안 막노동도 해줬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느끼는 거죠. 이 세상에는 게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구나.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뒤에 따라오던 아이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이가 얼굴에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던 아버지, 사랑합니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 그 자리에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2년 동안 8,000km를 행군을 했었죠.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두 아들이 철없이 인생 역전을 꿈꾼다며 공부를 하겠다고 해줬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춰 교재를 만들고 문제집을 만들면서 저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수능 공부를 7년 하고 아이들을 8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차례 졸도를 하고 실명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젊은이를 사랑하는 한 아버지가 이 시련을 충분히 극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제 자신을 격려하면서 억울했었죠. 그토록 제가 배우고 싶었고 알고 싶었던 제 간절한 마음을 자식들에게 전했습니다. 아이들도 잘 따라주었습니다. 마침내 두 아들은 서울대 4년 전액 재학생으로 제가 합격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꿈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아직도 개천에는 영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증명해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흙수저인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막노동으로 헌신했던 아버지. 저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일 처음 아내로부터 글자를 배울 때 아내가 써준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였습니다. 우리 모두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황금알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늦게 피는 꽃은 있을지언정 피지 않는 꽃은 없다. 마지막 결론도 그냥 아주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고 크게 이제 공감을 좀 하고 있는데, 그나저나 레이 양은 아까 우리 노 선생님이 강의 시작하자마자 약간 그냥 이 코가 벌려지더니
눈시울이 붉어지고 왜 어떤 뭐 공감을 하셨어요? 아니면 무슨 뭐 저도 아빠한테 이렇게 대못을 박은 적이 있었어요. 아빠가 못나서 내가 학교를 못 갔고 그게 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스스로는 저 위안을 삼으려고 했지만 아빠 입장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입장을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못된 말을 해서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빠를 원망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엔 아내분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어떻게 저렇게 잘 이끌 수 있을까? 저런 남편을 어떻게 이렇게 현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끄는 사람보다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잘 이끌어 주셨고 잘 따라와서 정말 지금의 이 결과가 됐다는 게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네. 또 반성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멋있어요. 예. 근데 그냥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아내분의 그 헌신과 또 어떻게 보면 그 시도 자체가 노 선생님의 시도가 엄청나게 무모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꾸준히 이뤄가시는 거가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인데 저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은 아빠로서 이해가 됩니다. 아빠가 뭐 능력이 안 닿고 뭐 여러 가지가 안 됐을 때 오는 그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예. 그냥 아들의 새끼는 새끼잖아요. 그 아들에 대해서 내가 그 아이의 단점을 보거나 뭘 지적할래도 내가 지적할 입장이 못 되는 그런 네. 자괴감 속에서 그걸 참고 견디는데 그래도 뭔가 시도를 하시고 뭐 사람이니까 화낼 수 있고 뭐 하는데 그거를 아주 긴 기간을 가지고 시간을 서두르지 않고 그거를 쭉 기다려주면서 했다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좀 아내한테 미안한 부분은요. 네.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냐고 저부터 묻지만은 네. 포기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아내가 포기를 해야 했었죠. 그렇지. 제가 그 처음에 이사를 와서 그 재개발 아파트에 살았었습니다. 예. 그 저는 월세 보증금을 걸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월세로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재개발이 되니까 살 집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가스, 수도도 끊긴 그 유령 같은 아파트에서 우리 3개월 동안 숨어 살았었습니다. 근데 또 그러던 차에 아내 집안에 사촌 언니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 원수가 이참에 너 새 출발해야 된다. 근데 그 아내가 그 언니들한테 한 말을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내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떤 그때 한 말씀인데? 말이 언니 여자의 절개는 남자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드러납니다. 평강공주가 환생했나 봐. 그렇죠. 그 평강 공주님을 좀 뵙고 싶지 않으세요? 네, 배고파요. 예.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과연 어떤 그 전생에 복을 지으셨길래 이렇게 훌륭한 부인을 만나셨을까? 예. 그래서 부인과 지금 큰 아드님이 객석에 앉아 계신데 잠시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백화관 선생님의 사랑하는 아내인 최원숙 여사와 큰아드님 노동주 씨가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이게 아주 훌륭하신 분을. 네. 예,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좀 질문을 좀 나중에 얘기 해보시죠. 들으니까 그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모든 성공한 남자에겐 여자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네. 떠오르는데 저 사모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 왜 밤새도록 글을 쓰셔서 손가락이 휘실 정도로 쓰셨다고 했는데 지금 건강은 괜찮으신지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네. 손 잠깐 손은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야. 검시가 좀 많이 네. 잡아야 되니까. 아이고야. 예. 그래도 결실을 맺으셨으니 그게 훈장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진짜 휘졌네. 근데 남편이 어디서 그렇게 희망을 찾으셨어요? 저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미래의 가치를 봤었거든요. 네. 굉장히 얼굴에서 뭔가 분출을 못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그런 얼굴을 가졌었어요. 네.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데 그걸 분출을 못하는 그 상을 보고 제가 이 사람 뒷바라지 잘하면 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 제가 생각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식당 일을 하면서 뒷바라지 하셨다는 얘기를 아까 너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네. 진짜 피곤하거든요. 제가 식당 일을 진짜 힘들다는 걸 요즘에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정말 그 밤새 그 1시에 끝나고 오셔서 5시까지 공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으셨던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아니죠.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가정의 소중함, 특히 남편의 존재감을 저는 살아가면 갈수록 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도 힘든 일을 해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막노동 일을 하는 남편의 그 어려움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려고 제가 노력했을 뿐입니다. 네. 등 뒤에 혹시 날개 있나 좀 봐주세요. 날개를 잘 지금 접고 계세요. 지금. 네. 전 지금 보니까 아까 그 문제 반항을 아드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훈남이 되셨는데 아니, 왜 그렇게 아버지 속을 썩이신 거예요? 눈가에는 지금? 아직 반항의 10%가 남아있는데. 아직 안 빠졌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아버지 강연을 들을 때마다 항상 가슴이 뜨끔하거든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일단 가난한 집안 형편에 대해서 원망을 했었고 그리고 막노동하시고 식당 일을 하시는 그 부모님을 항상 미워했어요. 미워하고 부끄러워했죠. 또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당장 제가 저나 저희 가정에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멀리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제 컴퓨터 게임만 하게 되었어요. 가상세계에 빠지신 거죠? 그렇죠. 가상세계에 빠져가지고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했는데 그렇게 스스로 자학을 하고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점점 더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되고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그 일명 희대의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이제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그 아버지 이해가 된다랄까? 예, 반항을 이제 넘어서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였어요? 어떤 계기였어요? 오늘 아버지 강연에도 나왔는데 그 이제 제 동생과 제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가출을 했거든요. 가출하면 저희가 보통 정기적으로 가출을? 예, 주기적 가출을 했습니다. 주기적 가출을 일주일 정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모텔에 들어가서 동생과 함께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그 막노동으로 저는 그때는 몰랐죠. 근데 막노동으로 이틀간 버셔서 저희 가방에 넣으신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보고 이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나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가출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자식인가. 단순히 공부를 떠나서 첫 번째 우선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효도하는 자식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자식 역할을 하는 자식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아버지를 뵙고 그때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사랑합니다. 그때 그리고 순간이군요. 예, 그때. 그런 동생은 이제 뭐 형아가 그렇다니까 그냥 얼떨결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네, 같이 또 이제 효자로 변모가 하게 되고. 예, 맞습니다. 저는 두 분을 보니까요. 저 부모님이 좀 생각나는데요. 제가 다치고 나서 어머니도 아버님도 다치기 전에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제가 다치고 나서 저를 굉장히 믿어주셨어요. 할 수 있다. 같이 나가자. 지금 보니까 어머님이 남편분을 믿어주시고 아버님이 또 아들을 믿어주시고 요새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많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족이 이렇게 서로를 믿어주다 보면 반드시 그 결과물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공감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연초에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신 우리 노태원 선생님과 또 그 가족에게 여러분 정말 큰 박수 보내주시고 내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황금만 함께 오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까요? 다음 고수.